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기 얼음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엔 얼음이 있으면 하루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고 음식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얼음이 많지도 않을 것 같은 조선시대에 조상님들은 얼음어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에 길거리 편의점에만 가도 얼음을 구할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과거엔 얼음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량의 얼음을 저장해 여름까지 보관하는 것은 얼음을 구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죠. 때문에 과거엔 정부에서 얼음 창고를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신라는 지증왕 때 빙고를 만들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고,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는데 조선은 겨울에 백성들을 동원해 얼음을 채굴하고 관리했습니다. 조선시대엔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인 부역이 있었는데 부역으로 얼음을 캐는 일을 장빙, 채굴에 동원된 백성들을 장빙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하게도 장빙은 백성들에게 깊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 한강 하류가 얼어붙으면 그곳에서 얼음을 캤는데, 날이 따뜻해 강이 얼지 않으면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 얼음을 채굴했고, 그것도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얼어붙은 계곡을 찾아 채굴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겨울이 따뜻하면 당연히 좋아야 했지만 장빙을 위해 동원된 백성들에겐 납세 난이도가 상승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채굴 도중 겨울 강물에 빠져 얼어 죽는 일도 있었고, 동상으로 손발이 잘리거나 무거운 얼음을 다루다 보니 각종 부상자가 속출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장빙군에게 술을 포상으로 줬고, 세조는 음식과 술, 의원을 보내 치료까지 해주는 등 나름대로 관리하려 했지만 장빙군으로 동원된 백성들은 두 번 다시 동원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빙군이 캔 얼음은 얼음 저장고인 빙고로 옮겨졌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해준 빙고였기에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로 만들어졌는데요. 빙고는 먼저 지면보다 낮게 땅을 파 반지하 형태로 만들었고, 천장에 환기구를 만들어 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얼음이 있는 아래의 찬 공기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되죠. 또 바닥은 경사지게에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흘러갈 수 있게 했고, 빙고 지붕엔 잔디를 심어 열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얼음은 최대한 촘촘히 쌓았고, 틈이 있으면 얼음 조각이나 갈대, 집 등을 끼워 넣어 얼음을 최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었으며, 위에 볏짚을 덮어 외부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한양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빙고가 4곳이 있었는데, 왕실과 고위 관료를 위한 얼음을 보관한 분지산 서빙고, 제사에 사용될 얼음을 보관한 두모포 동빙고, 궁궐 안에서 사용할 얼음을 보관한 궁궐 안 2곳의 내빙고입니다. 얼음은 두께 12cm에 길이 180cm의 덩어리를 1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적을 때는 16만 정 이상, 많을 때는 22만 정 이상의 얼음이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 중 7할 이상은 서빙고에 보관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빙고는 대부분 돌로 만든 석빙고였지만 나무로 만든 목빙고도 존재했습니다. 목빙고는 당연히 석빙고에 비하면 만들기가 쉬웠고, 소재 특성상 망가지기 쉽고 얼음 보관 기능은 떨어졌기 때문에 점차 석빙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석빙고 하면 떠올리는 경주 석빙고도 원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1738년 위치를 옮기며 석빙고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채굴에 보관한 얼음은 국가가 관리하며 사회 곳곳에 분배됐습니다. 왕실과 고위 대신들을 비롯해 궁궐에서 바쁘게 일하는 환관에게 분배됐고, 퇴직한 늙은 관리, 활인서에 입원한 환자, 심지어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에게까지 분배됐습니다. 물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은 당연히 각 신분과 상황, 사용처를 고려해 차등해서 분배했습니다. 왕실과 고위 대신들에겐 이틀 간격으로 배분됐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며 백성들의 군역이 현물이나 화폐로 대체된 것처럼 16세기 이후로는 채빙 역시 현물이나 화폐를 지급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또한 계속된 전란과 기근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17세기 이후에는 채빙업 자체가 점차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는데요. 나라에선 일부 상인에게 얼음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얼음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민간의 얼음 수요를 노리고 얼음을 판매한 상인들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 이들이 채취하고 보관하는 얼음의 양이 정부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지자 이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나라에서 사용될 얼음에 조달을 맡긴 것입니다. 국가에서 얼음에 대한 독점권을 얻은 이들을 빙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빙계가 모든 얼음을 독점하진 못했습니다. 얼음 판매의 이익이 막대했기 때문에 발빠른 양반들은 집안 노비나 하인들을 동원해 얼음을 채취했고, 개개인이 만든 사빙고에 보관하고 판매해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들을 반호라고 하는데 한강변에 빙계와 반호들이 소유한 빙고가 30군데가 넘었다고 하며 지방에도 토호들이 각기 빙고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얼음 독점권과 독점권 폐지를 두고 다투었고 결국 격쟁 끝에 얼음 독점권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음을 캐서 판매하는 장빙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길래 상인뿐만 아니라 양반까지 달려들었으며 서로 체면을 따지지 않고 독점안에 만에 싸운 것일까요? 18세기 말 장빙업자들은 보통 1만 냥을 투자하면 무려 다음해 최소 2만 냥에서 20만 냥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익으로 조선시대에 위조화폐를 찍어내 버는 돈이 일반적으로 2배에서 5배였던 것을 생각하면 최대 이익만 고려했을 때 위조화폐를 찍어내는 것보다 4배 더 많이 번 것입니다. 이렇게 장빙업이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얼음을 채취하는 장빙공 역시 점차 전문적인 숙련 노동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얼음을 운반하는 것엔 별 기술이 필요 없지만 얼음을 채취하는 채빙공은 얼음을 채취하는 숙련도와 규격을 맞추는 기술이 필요했고 빙고에 얼음을 저장하는 저장공은 온전히 보관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운반하는 일에만 그때그때 품팔이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물론 조선전기 내내 동원된 백성들이 2번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만큼 힘든 일이었기에 전문 장빙군 역시 이렇다 할 생계 수단이 없거나 가난한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다만 장빙군이 항상 수동적이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인조 2년 12월 22일 과거 광해군 시절 장빙군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었던 것을 인조가 다시 부역으로 바꾸자 장빙군들이 서빙고를 불태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장빙군이 캐낸 얼음은 주로 어업과 축산업에 사용됐습니다. 조선은 후기에 들어서며 육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박제가는 북하교에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500마리의 소를 도살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농사에 쓸 소도 모자랄 지경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소고기는 알게 모르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먹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성균관의 노비와 백정들이 경영하는 현방이란 곳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당연히 잡은 고기를 장기 보관하는 것이 이들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일이었고 이 때문에 막대한 양의 얼음을 사들여 일종의 냉장고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 고기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얼음에 쓰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는지 나중엔 얼음을 직접 판매하려는 의도로 빙계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어업 역시 18세기 이후 얼음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였습니다. 17세기 이후 수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며 어획량 자체가 증가했으며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유통되는 생선이 아니라 이전부터 고급으로 여겨지던 선어, 다시 말해 날생선의 수요가 증가했고 대구의 경우 생대구가 말린 대구에 비해 3배 이상 비쌌을 정도였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18세기 이후엔 빙어선이란 것이 등장하는데요. 일종의 냉장시설을 갖춘 배였습니다.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배는 아니었고 어선과 함께 선단을 꾸려 바다로 나가서 어선에서 잡은 고기를 받아 보관하는 배였습니다. 배 바닥에 15cm가량 얼음을 깔고 그 위에 물고기, 얼음을 반복해서 쌓는 식으로 보관했습니다. 빙어선의 물고기는 봄에는 20일, 여름엔 14일까지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사빙업자들과 결탁해 얼음을 독점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선어의 양을 조절해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했습니다. 채빙과 빙고, 장빙구는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과 뉴스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굴하고 옮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이후 한강의 오염이 심화되고 국민 경제력이 상승하며 현대적인 냉동시설이 보급되어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